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3,292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이틀 3,000명을 넘는 폭증세인데요. 다급한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시기를 6개월에서 4, 5개월로 줄였죠.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 상황과 부스터샷의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오늘 또 3,000명을 넘었는데 이 폭증자 상황 어느 정도 좀 심각하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예, 일단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2주일 좀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방역 완화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추석 직후에 9월 25일에도 3,271명이었기 때문에 이 증가세 자체가 가파른 것은 아닌데 문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의 이 확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지금 확진율이 약 32.6% 정도 되는데요. 이러므로 해서 확진자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위중증 환자 사망률이 지금 정부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 숫자보다 위중증 환자 그렇죠. 이 숫자와 사망률.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제 예상했던 것들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더라도 위중자 수, 사망자를 조절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의료체제가 받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위중증 환자가 오늘 506명인데요. 어저께가 최고치였습니다. 522명에서 오늘 16명이 줄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줄었다기보다는 사망이 29명이 나왔기 때문에 위중증자들 중에서 사실은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사망자가 늘어서. 그렇죠. 사망자는 위중증 병원 중환자실을 비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13명이라는 위중증 환자가 더 늘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 5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사망률인 경우에 있어서는 10월 달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11월 달에만 329명이 사망을 해서 하루에 평균 19명이 사망을 한 꼴이에요. 이게 물론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숫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누적 사망률이 0.78%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달, 전달 사망률이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이 위중증 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갔을 때에는 우리 의료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더 이상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예방 접종률은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운 시간이 되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추가 접종은 상당히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예방접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상황은 앞으로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고령층이 이제 60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확진율이 지금 그럼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기보다 거기서의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은 만큼 또 예방접종이 나중에 이루어진 만큼 예방접종에 의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커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10대 이하의 청소년들과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0대 이하인 경우에서 예방접종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예방접종률 자체가 낮은 데다가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초기부터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즉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의 입소자 재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이 지나가는 시기가 되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고 아직 추가 접종은 제대로 속도를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전체적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물론 이제 사망자 늘어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병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견딜 만한 상황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못 견딜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직은 견딜 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서울 수도권인 경우 특히 뭐 서울인 경우에는 80%를 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7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인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를 서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는 더 악화된다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 200병상 정도 중환자실을 더 늘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준비하는데도 한 3, 4주 이상은 걸릴 수가 있어서 예. 속도의 문제겠죠. 얼마나 속도의 위중증 환자가 빨리 늘어나느냐, 예. 이것을 우리 의료체제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예. 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은 예. 재택치료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가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체제가 지금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입원 전담 병원 병상들도 앞으로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총체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앞으로 한두 달 이번 겨울을 지나간다면은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위중증 환자를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속도만 늦출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이 또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이 확진자의 증가 속도라는 것이 얼마나 빠를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병상 우리가 가동률이라고 할 때 아까 80% 서울 수도권 얘기 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7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겠네요. 그렇죠. 뭐 서울 수도권 네. 전체가 80%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서울이 제일 커서 서울. 80%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예. 실제 장부상에 있는 100%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중증 환자인 경우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예. 예, 서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아무리 가깝다고 그래도 서울서 비수도권이라고 그러면은 뭐 천안이나 대전까지 앰뷸런스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 중환자들을 그렇게 장시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기간을 60세 이상 6개월에서 4, 5개월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는 조금 적절한 시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서둘렀어야 되는 한 아쉬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아쉬움이라는 건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5개월을 했고 미국인 경우에서는 6개월로 잡았거든요. 예. 6개월을 잡으면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에게서 접종을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예. 실제로 4, 5개월이 지나가면서 돌파 감염이 많이 생겼어요. 효과가 탁 떨어졌다 효과가 이거죠?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돌파 감염이 되면서 위중증으로 가지는 않지만 일단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 효과가 예.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초기에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졌고 또 특히 75세 이상 파이자를 접종한 경우는 일찍 맞았고 접종 간격이 3주간이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접종을 받아서 이 연령층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들에 있어서 위중증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빨리 추가 접종을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속도가 붙지는 않고 있고요. 또 예방 접종 추가 접종 예약률 자체가 낮아서 좀 더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즉 지금 이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예약 없이도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네. 추가 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시스템에서 굳이 예약하지 않고 당일날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서 바로 원하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백신이 모자라진 않을 테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그 부스터샷을 좀 많이 맞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60세 이상 74세까지는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했거든요. 예. 근데 부스터 접종인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아닙니다. 실제 기본 접종으로 모더나 2분의 1 양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긴 하거든요. 모더나 2분의 1로 반량이요. 모더나 양이 많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반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파이자나 모더나 어느 쪽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요.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지금 다 갖고들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접종을 받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맞는 것이고 뭐 교차 접종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또 파이자 백신 받은 사람은 파이자로 맞아야 되는 거고 뭐 정부에서 받는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50대 이상은 5개월, 네. 60대 이상은 4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은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의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 뭐 요일제로 한다고 그러는지 많이 줄어들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의 편의성, 즉 예약 없이도 가서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모든 조건들이 지금 의료기관들도 그렇고 뭐 수급 상황도 그렇고 큰 문제 없이 우리 시스템대로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스터샷의 효과는 어떨까요? 부스터샷을 맞고 나면 확실히 그 감염 예방 효과가 확 높아질까요? 그렇죠.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연령층의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보통 일반적인 면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모두 맞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8세에서 49세 사이는 뭐 제일 마지막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네.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이득이 더 클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mRNA 백신의 부작용이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꽤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 네. 그것이 올해 연말 안으로 만약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추가 접종으로서는 오히려 노바백스가 훨씬 더 적합할 수가 있고요. 왜 그 노바백스가 적합한가요? 노바백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층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이 부작용이 플랫폼의 구조상 단백질 자체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만들어 왔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아마 부작용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린 유아 청소년 즉 5세부터 11세까지인 경우에도 아직까지 승인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들이 승인을 받는다면은 어린 층들하고 또 청년층에 있어서의 추가 접종도 이 노바백스가 상당히 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지금은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죠. 지금은 신청한 상태고요. 상태죠? 뭐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승인은 받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WHO라든지 EMA에서 아직 승인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빨리 이 승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왜 코로나19 위험도를 그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일상 회복으로 뭐 한 단계 더 진화하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 뭐 그러는데 그 위험도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상태는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낮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지금 중간 정도라는 건 중간보다는 좀 더 약간 위험한 정도가 되지 않을 높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었거든요. 뭐 1단계, 2단계 하고 그럴 때도 확진자가 몇 명 이상, 10만 명당 발생률이 얼마 이상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의료 방역 대응 지표, 네. 환자 발생 지표, 네. 예방 지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지표로서는 이제 5가지가 있는 것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예.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네. 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추가 접종률 이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5가지 단계로 매우 네.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개로 단계로 나눠서 주간 평가를 해서 월요일마다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매우 높음이 나온다면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4주간 정도의 단계 평가를 해갖고서 이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게 됐는데 이 상태가 좀 가만 보면은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 또는 사망했다는 것은 상당한 후행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2, 3주 전에 적어도 뭐 사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달 전에 그렇죠. 확진됐던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후행적인 지표와 좀 더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고려가 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표는 많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표들을 과연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서 해서 이것을 높다 낮다를 할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확진자 수는 그다지 3천 명 정도라면 우리가 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위중증 환자가 500명이 넘어가면서 이 숫자가 빨리 늘어난다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 수가 중환자실을 75% 이상 채우게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지표로는 위중증 환자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을 때에는 일단은 방역 통제를 시작하겠다. 지금의 이 단계를 멈추겠다 하는 서킷 브레이크를 하겠다는 뜻인데 예.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선제적 항상 방역 강화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완화는 뭐 천천히 해도 문제는 없는데 항상 엇박자가 나왔었거든요. 그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지금이 우리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뭐 보통 단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뭐 그다지 위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을 할 같아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선제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서울 수도권에서 80% 이상이 나오면서 예. 서울에서만의 그 확진자 수도 뭐 1,400명 이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되는 환자 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이 유행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적어도 어느 정도 경고 메시지 정도, 즉 방역을 완화는 하지 않더라도 예. 적어도 지금 10명 정도 사적 모임이 되어 있는 것 중에 4명은 미접종자라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뭐 한두 명 줄이는 것 정도로 한다고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진 않는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라도 좀 발령을 해서 이건 바꾸겠다, 조금 위험하다 정도의 시그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방역 당국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를 지금까지 이 단계별에서는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상황만을 본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따로 나눠서 경고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생각은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좀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뭐 어느 정도 우려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능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 겨울로 들어가면서 지금 11월 말로 가면서 점점 모임도 많아질 것이고 예. 무슨 연말 모임이라든지 사적 모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젊은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다 갈 수가 있는 상황. 뭐 12시까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는 뭐 밤새도록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 지금 예방 접종률은 뭐 거의 80%에 가까워서 예. 어제 결과로 78.5%이긴 합니다만은 예. 아직도 미접종을 하고 있는 400만 명이 넘는 18세 이상의 연령층이 있는 것이고 또 17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11세 이하는 접종 자체를 아직까지는 승인받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행이 더 확산되고 중증 환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올겨울을 과연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느냐가 아마 내년의 방역에 있어서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먹는 치료제 얘기가 참 나온 지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알약 형태 그 먹는 치료제 언제쯤 이게 나옵니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두 가지가 있죠. 예. 파이저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레트나비르라는 그 에이즈 치료제랑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은 지금 승인을 신청을 FDA에 한 상황입니다. 예.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라는 약도 FDA에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 이슈가 좀 있어갖고서 11월 31일 날 FDA의 외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예. 그것이 권고로 되게 되면은 아마 12월 중에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두 가지 다 연말 안으로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효과는 탁월하지만 문제는 가격은 한 700불 정도 다 되고요. 예. 8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머크약 같은 경우는 20만 명분, 파이저 같은 경우는 이미 7만 명분 정도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지금 이 파이저 거를 승인을 한다면은 40일 정도 안에 승인을 한다면 연말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량 공급만 된다면은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도 내년 초에.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이 약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임상 시험에 아주 적은 수에만 알려진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 사례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서 굳이 지금 우리 같은 방역 상태라 그러면은 먼저 이것을 투약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들에서 투약하는 것을 뭐 한두 줄에도 보면서 예. 적어도 단기적인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투약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투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예. 일단 이것들이 20만 명분, 7만 명분 이 정도만이라도 투약이 가능하다면은 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중증을 가는 것을 적어도 반 이상만 막아주면서 부작용 사례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은 사실은 이 약 자체로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네. 하지만 이것이 백신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이지만
치료약이라는 것은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정도지 예. 일단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이 약들은 치료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 중에 한번 질문을 했는데 왜 우리 이 치료제 기다리지 말고 레키로나주 치료하면 안 될까요? 레키로나주는 왜 안 쓰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왜 안 쓰나요가 죄송합니다. 왜 안 쓰나요가 아니라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것은 정맥 주사로 1시간 정도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환자가 이제 동의를 지금 뭐 정식 승인을 받았으니까 동의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주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안 쓴 부분들이 있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위중증을 줄일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금 고령층에서만 처방이 되는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18세 이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확진자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백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